고대로부터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인상적인 기념물을 짓는데 유난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길고 가장 비싼 무언가를 구축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일부 덜 알려진 기념물들도 있지만 그들 또한 건축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성취가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 하나가 바로 감비아 스톤 서클입니다. 돌들이 원을 이루는 돌의 평균 높이는 2m가량이며 무게는 각각 최대 7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스톤헨지나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들은 아니지만 이곳의 놀라운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려 길이가 100km 그리고 350km에 걸쳐 무려 1000개 이상의 스톤 서클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사원들, 그리고 짐바브웨의 유적 못지않게 세네갈과 감비아의 스톤 서클은 이를 접한 소수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유럽과 근동 전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스톤 서클이 발견되지만 감비아 강 북쪽 뚝에서 발견되는 것만큼 집중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국지적인 환경에 대규모 기념물의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곳에 고대로부터 역동적인 문화가 존재했음을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네감비아 스톤 서클은 서아프리카, 오늘날 감비아와 세네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개의 주요 지역에는 약 29,000개의 돌과 17,000개의 기념물, 그리고 2,000여 개의 개별적인 유적지가 있으며 1000개의 스톤 서클 중 93개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네갈의 시닌 나이엔니 복합단지와 감비아의 복합단지가 포함되는 이 스톤 서클 외에도 이곳에는 수많은 고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스톤 서클은 기원전 3세기에서 16세기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의 의미는 거의 2000년 동안 이곳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전통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기념비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단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이며 고분의 축조 시기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듯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시점이 바로 그 유적이 만들어진 시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있던 유적에 이후 사람들이 다시 반복적인 정착으로 인해 재활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던 곳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스톤 서클의 기능 또한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에 의한 연구에서는 그것이 장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발굴에서 우연히 시체가 무덤에 던져진 것처럼 보이는 대량 매장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수의 지역 주민이 죽었었거나 일종의 대량 희생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슬람의 저술가들은 고대 가나 제국의 왕실 매장 관습에 따라 왕과 족장들의 무덤 주변에 돌로 된 원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11세기에 이 지역에 소개되었을 때 19세기의 독실한 무슬림들도 같은 방식으로 묻혔고 이 스톤 서클은 신성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이론 중 이제까지 가장 그럴듯한 주장은 큰 돌 옆에 작은 돌이 서 있으면 그 아이와 함께 묻힌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이 V자 형이라면 가까운 친척 2명이 같은 날 죽어서 함께 묻힌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이곳의 미스테리한 돌들은 여러 가지 추측만큼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기능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원형의 돌을 만들기 위해 고대 건축업자들은 먼저 돌을 깎기에 적합한 라테라이트를 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돌은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최고의 라테라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 지질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라테라이트를 찾으면 채석장에서 돌을 자르고 추출해야 합니다. 돌을 이처럼 한 조각으로 뽑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돌의 특징은 공기에 노출이 되면 곧 굳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신속하게 채석해야만 좀 더 수월하게 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석장에서 이루어진 채굴 과정에서 부서진 돌기둥들은 아마도 가치가 없어 그대로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부서진 기둥들은 미세한 균열의 흔적을 보여주었는데 아마도 추출하는 동안 부서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을 깎고 추출하는 데는 매우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돌의 경우 그 무게는 각각 10톤 이상이나 나갔으며 그들은 가파른 산비탈을 통해 가져왔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나무 롤러 같은 것을 썼다고 치더라도 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상당한 노동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추출된 돌기둥은 감비아 강을 따라 다시 다양한 장소로 재운반되었고 그곳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과정은 이 작업에 필요한 많은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한 사회 조직이 당시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상상하면서 느껴보세요. 이러한 과정들이 커다란 돌기둥을 이용해 수만 번 이상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이죠. 그렇게 상상해 본다면 세네감비아의 스톤서클에 엄청나고 거대한 규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에 여러 개의 원이 있는 경우 외부의 돌들은 연속적인 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평평한 상단이 있는 둥근 기둥이었으며 또 다른 것들은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위쪽으로 점차 가늘어졌으며 위에 컵모양의 속이 빈 작은 돌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돌의 꼭대기에 둥근 볼이 있는데 이는 마치 베개 모양의 누운 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클은 10개에서 24개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의 스톤으로 구성되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원을 형성하는 거의 모든 돌의 높이와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 위로 솟아있는 그 높이는 2.5m에서 60cm이며 직경은 30cm에서 100cm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스톤서클에서 얻은 경험의 시각에서 그 원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자리 정렬이 매우 규칙적이고 중앙 정렬이 더욱 두드러지게 예외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언덕과 도로 및 원과 함께 재구성하고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이질적으로 배치된 원의 공통적인 선이 동쪽 가장자리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지역에 몇 가지 흥미로운 중앙 정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가들은 곧 분명히 의미 있는 중앙 정렬은 없다고 판단하고 가장자리의 정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안이 나왔던 것이죠. 다소 머리 아플지라도 한번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원 1, 2, 3 및 4의 최북단돌에 접하는 선형 AC, 선형 AF 및 BG는 각각 남쪽 및 북쪽 가장자리에서 원 2, 8, 그리고 9에 닿고 AF는 1의 북쪽에만 닿으며 AF 및 BG는 평행합니다. AF와 AC는 원 1의 같은 돌에서 만나고 원 8과 7의 동쪽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정렬은 북쪽으로 C까지 확장되며 남서쪽 D에서 BG를 가르고 E에서 AF를 자릅니다. 그리고 D와 E는 모두 직각이며 선형 BG는
2, 8 그리고 9의 북쪽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9 및 8 동쪽 곡선의 끝에 있는 돌과 원 4 및 5 사이의 직선의 남서쪽 돌과도 접합니다. 이 마지막 점을 J로 하면 H에서 EC를 절단하기 위해 원 6과 7 사이의 두 돌 사이를 통과하는 선을 생성한다면 피타고라스 삼각형 JHD가 형성됩니다. JH의 방향은 J에 있는 돌 옆에 있는 또 다른 돌로도 표시되고 이 기하학에 대한 지지 구조는 원 2의 B에 있는 돌에서 직선행의 맨 북동쪽 돌을 통해 컵스톤과 리라스톤도 H에서 EC를 만나며 6과 7은 JH가 만나는 두 이상값의 남쪽 돌에서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그들의 연구는 조금 소화하기 힘든 것이 유감스럽지만 제시된 다이어그램의 공간들을 압축해야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행선, 직각, 그룹의 원 절반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모서리 정렬 및 3, 4, 5의 삼각형은 8개의 원 그룹에서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축된 기하학적 도식에서 명료하게 구성된 돌의 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정신없어 보이는 이러한 그들의 제안은 다소 흥미롭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기하학에서 볼 수 있는 함축된 전체적인 범위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러한 견해도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이곳의 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양한 이야기는 여전히 알쏭달쏭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하게 퍼져 있는 기념물을 조사하고 지도에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하며 또한 자세히 측정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돌과 토마토 같은 야채가 여전히 돌 위에 남아있으며 이 돌 중의 일부는 밤에 밝게 빛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네감비아의 스톤 서클은 세상 인류의 인상적인 기념물들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조용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위대한 기념물로 여기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축적으로 위대한 업적이 넓게 펼쳐진 풍경 위에 어렴풋이 보이는 하나의 거대한 건물이라고 상상하곤 하지만 세네감비아 풍경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속초로 구성된 원은 결코 화려한 고대 건물은 아닐지라도 생각할수록 매우 인상적인 건축의 성과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고대로부터 어떤 연유로 인해 이러한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그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